저는 오늘 20년 동안 보낸 5억을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낼 겁니다. 35년 동안 한복을 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느질하고 밤 12시에 잠들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에 찔린 흉터가 있습니다. 골무 없이 수천 번을 찔려서 지문이 닳아 없어졌어요. 그 손으로 번 돈을 20년 동안 아들 내외에게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500만 원씩, 손주 학비, 용돈, 생활비까지. 세어보니까 5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제 7첫 번째 생일에 며느리가 준 선물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 케이크 하나였습니다. 양초도 없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식탁에 툭 놓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바빠서 이것밖에 못 샀어요. 이해하시죠? 저는 그 케이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그날 밤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복집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뜯어간 거 이자 붙여서 다 받아내마. 제 이름은 최영자, 71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35년 동안 한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의점 케이크 하나가 바꿔놓은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 며느리는 몰랐겠죠. 시장에서 한복 짓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전화 한 통이면 며느리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 보아요. 저는 올해로 71가 됐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 내외 얼굴 보고 손주들이랑 밥 한 끼 먹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에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생일에 올 수 있어? 아, 엄마. 그때 제가 좀 바빠서요. 미정이한테 물어볼게요. 며느리한테 물어본다. 아들이 47인데 아직도 아내한테 물어봐야 한대요. 이틀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가 바빠서 내려가긴 힘들 것 같고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저녁같이 해요. 제가 올라가라고요. 71 노인더러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생일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KTX 첫 차를 타려고요. 시장에서 한복집 하는 거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는 건 익숙합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아들 집까지 지하철 타고 1시간 더 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갔어요. 대구에서 유명한 한과 세트랑 제가 직접 만든 손주들 한복이었습니다. 민재는 대학생이라 입을 일이 없겠지만 수빈이는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도 안 빗은 채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일찍 오셨네요. 저희 아직 안 일어났는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반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움직였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와요. 미정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신발장 앞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니, 가방 좀 현관에 두고 들어오세요. 거실 바닥 새로 했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손주들 선물이 든 가방이었는데 현관 구석에 툭 놓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까 준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왔다. 준호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피곤해서요. 어제 회식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 구석에 앉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2시, 1시. 아무도 밥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점심때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는 방에서 안 나왔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오후 2시가 됐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 밥 좀 먹어도 되겠니? 준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엄마 밥 안 먹었어요? 미정아, 뭐 좀 해줘. 방에서 미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에 라면 있어요. 드시라고 해요. 라면. 제 7번째 생일에 며느리가 제안한 식사가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라면 몇 개랑 물만 있었어요.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라면을 먹는데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저는 26에 한복을 처음 배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 끝에 작은 한복집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가게로 데려가셨어요. 며느리, 이게 뭔지 알아? 하얀 비단천을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이게 한복이야.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입는 옷이지. 시어머니는 평생 한복만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저보다 더 거칠었어요. 손끝에는 바늘 자국이 수십 개 있었고 골무 없이 바느질해서 지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럽냐? 아니요, 어머님. 이 손으로 수천 벌의 홀레복을 지었다. 신부들이 가장 예쁜 날 내 손이 만든 옷을 입었어. 저는 그날부터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천을 재단했어요. 하루 종일 바느질하고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났어요. 골무를 껴도 찔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니까 손끝이 단단해졌어요. 지문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아들 준호가 7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가게는 저 혼자 남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천 재단하고 한복 짓고 손님 맞이하고 밤에는 장부 정리하고
아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서울로 취직도 시켰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27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미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한복을 직접 지어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까 미정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키 크고 날씬했어요.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보더니 눈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어머니, 한복 입으셨네요. 응, 특별한 날이니까. 요즘은 한복 잘 안 입는데 좀 튀실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한복만 지은 사람한테 한복이 튄다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시작일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첫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대구로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명절이니까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올 추석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처가? 네. 미정이가 친정에 가고 싶대요. 죄송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며느리니까 친정이 그리울 수 있죠. 그래, 알았다. 용돈이라도 보내줄게. 감사해요, 엄마. 저는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명절 용돈으로요. 다음 설날에도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몸이 안 좋대요. 저는 또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 추석에도 안 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저는 또 500만 원을 보냈어요. 이게 2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새 가정 꾸리느라 바쁘겠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명절마다 핑계가 달랐습니다. 처가에 가야 해요. 여행 예약했어요. 애들 학원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 말이 붙었어요. 엄마, 용돈 보내주실 거죠?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요.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계산해 봤어요. 명절마다 500만 원씩 20년이면 40번. 그것만 2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손주들 학비, 용돈, 생활비까지 더하니까 5억이 넘었어요. 35년 동안 한복 지어서 번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친구 복순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영자야, 너 아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보내?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다야? 너는 뭐 먹고 살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뭐 한복 지으면서 먹고 살지. 복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너 그러다가 뼈도 못 추린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내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요. 손자 민재가 어렸을 때는 저랑 친했어요. 방학 때마다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저랑 같이 시장 구경하고 한복집에서 놀았어요. 할머니, 이 천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건 비단이야. 만져봐. 부드럽지?
민재가 천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한복 만들 수 있어?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가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그런데 민재가 중학생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방학에도 안 내려왔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야. 방학인데 안 내려와? 할머니, 저 학원 다녀야 해요. 바빠요. 그래, 알았다. 용돈 보내줄게. 네, 감사해요. 그게 끝이었어요. 용돈 받으면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민재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가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재가 친구들이랑 나오는 걸 봤어요. 민재야. 제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민재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든 채로요. 저녁에 민재가 집에 오고 나서야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학교 앞에서 왜 못 본 척 했어? 민재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친구들 앞에서 좀 그랬어요. 뭐가 그랬는데? 할머니 손에서 뭔가 냄새가 나요. 나프탈렌 냄새 같은 거요. 친구들이 알면 창피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 한복 보관할 때 쓰는 거예요. 35년 동안 한복 지으면서 손에 배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창피하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가 조심할게.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손을 10번도 넘게 씻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될 때까지요. 하지만 냄새는 안 빠졌어요. 35년이 배인 냄새는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민재는 저를 더 피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용돈 보내달라는 연락만 가끔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달 생활비 좀 부족해요. 저는 묻지도 않고 보내줬어요. 50만 원, 100만 원. 손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 방학에 유럽 여행 갈 건데요. 여행 경비 좀 보내주세요. 유럽? 돈이 많이 들 텐데. 네, 한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제가 명절마다 아들한테 보내는 돈이랑 같은 액수였어요. 할머니, 부탁이에요. 친구들 다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보내줬습니다. 손주니까요. 그런데 여행 갔다 와서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SNS에는 유럽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번 달 용돈 좀 적게 보내셨던데요. 지난달처럼 100만 원 보내주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생일 언제인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5억을 쏟아부었는데 손주는 제 생일도 몰랐어요. 제 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생일에 올 수 있어? 엄마, 제가 좀 바빠서요. 미정이한테 물어볼게요. 이틀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내려가긴 힘들 것 같고요.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저녁같이 해요. 또였습니다. 제가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7번째 생일에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KTX를 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갔어요. 손주들 한복이랑 한과 세트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10시 반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고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제 생일 점심이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오후가 되도록 아무도 생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혹시나 깜짝 파티를 준비한 건가 싶어서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미정이가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화장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미정아, 어디 가니? 아, 어머니. 저 친구 약속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제 생일날 외출을 한다고요. 저녁은? 냉장고에 뭐 있을 거예요. 드시고 계세요. 미정이가 나가고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녁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니? 아, 엄마. 미정이가 약속이 있대요. 나중에 먹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편의점 봉투였어요. 안에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조각 케이크였어요. 어머니 생일이라길래 사왔어요. 바빠서 이것밖에 못 샀어요. 이해하시죠? 미정이가 케이크를 식탁에 툭 놓았습니다. 양초도 없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채로요. 저는 그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5억을 보냈어요. 명절마다 500만 원씩, 손주 학비, 용돈, 생활비까지. 그런데 제 생일 선물이 편의점 케이크 하나. 고맙다, 미정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방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오늘 시어머니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뭐 해줬어? 편의점 케이크 하나 사줬지. 뭘 더 해줘? 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담하다. 시어머니한테 편의점 케이크? 뭐 어때? 한복집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20년 동안 5억을 보냈는데 저는 뜯어먹을 것 없는 할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결심이었죠. 좋아. 다 뜯어갔다고? 그럼 이제 내가 받아낼 차례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역에서 내려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35년 동안 걸었던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낯익은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가 창피하다고 했지. 민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마무리 못한 홀레복이 걸려 있었어요. 연분홍색 화롯이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친구 복순이었습니다. 영자야, 서울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아들 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느질만 계속했습니다. 복순이가 제 앞에 앉았어요. 영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라면 점심, 편의점 케이크, 며느리의 베란다 통화까지. 복순이가 듣다가 손으로 탁자를 쳤어요. 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 생일에 편의점 케이크 하나? 그러게. 너 20년 동안 얼마 보냈어? 세어보니까 5억쯤 되더라. 복순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억? 영자야, 너 미쳤어? 5억을 보내놓고 케이크 하나? 저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야? 영자야, 눈 좀 떠. 그 사람들 너 호구로 보고 있어. 호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복순아,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 손주들이잖아. 아들이 어때? 손주가 어때? 너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아들이 너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했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생일날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왔어요? 피곤해서요. 어제 회식했거든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단 한마디도요. 안 했네. 그치. 안 했을 거야. 그게 내 아들이야, 영자야. 저는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복순아, 근데 어떡해. 이제 와서 안 보낼 수도 없고. 왜 못 보내? 안 보내면 되지. 그러면 아들이 섭섭해 하잖아. 복순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영자야, 너는 섭섭하지 않아? 20년 동안 5억 보내고 편의점 케이크 하나 받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더 말 안 할게. 근데 하나만 기억해. 자식한테 퍼주기만 하면 호구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널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아껴줘. 복순이가 나간 뒤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뒤편 창고로 갔어요. 오래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넘겨주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등기권리증, 계약서, 주식증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 서문시장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넘겨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이 건물이 제 거라는 걸요. 두 번째 서류, 대구 동성로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이것도 제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사두신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세 번째 서류. 한복나라 프랜차이즈 지분 증서 40%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복나라. 제가 30년 전에 제자 정명숙이한테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명숙이가 그 기술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50개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그때 명숙이가 저한테 지분을 줬어요. 스승님 덕분이에요. 이건 스승님 몫이에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해 봤어요. 한복나라 기업 가치. 기사가 떴습니다. 전통 한복 프랜차이즈 한복나라 기업 가치 150억 추정.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0억의 40% 60억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가 60억을 갖고 있었다고?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상가 건물 두 채의 시세도 검색해 봤어요. 서문시장 상가 건물. 현재 시세 25억. 동성로 상가 건물. 현재 시세 35억. 합치면 60억이었어요. 프랜차이즈 지분까지 더하면 120억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5년 동안 한복만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시장에서 한복 팔아서 먹고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2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 모르고 20년 동안 아들한테 5억을 보낸 거였습니다. 명절마다 500만 원씩 손주 용돈의 학비에. 바보 같으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20억을 갖고 있으면서 편의점 케이크 하나에 상처받고 있었네. 저는 서류들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내일 명숙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숙이가 운영하는 한복나라 본사가 강남에 있었어요. 큰 빌딩 10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명숙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최영자라고 하면 알 거예요.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눈이 커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오시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명숙이가 달려왔어요. 스승님. 명숙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스승님, 얼마만이에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바빴어. 한복 짓느라. 아이고, 스승님은. 들어오세요. 대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한복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명숙이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분 증서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명숙이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스승님 몫이에요. 그때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 명숙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기업 가치가 150억쯤 돼요. 스승님 지분이 40%니까 60억 정도 되겠네요. 60억? 명숙이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배당금도 쌓여 있어요. 20년치요. 정리해서 보내드릴까요? 배당금? 네. 스승님이 연락이 안 되셔서 제가 따로 계좌에 모아뒀어요. 명숙이가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어요. 20년치 배당금이 여기 있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12억 7천만 원. 이게 다 내 거야? 그럼요. 스승님 거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지분 60억, 배당금 12억 7천, 상가 건물 2채 60억, 합치면 132억이 넘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명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쓴웃음이 아니었어요. 명수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뭐든지요, 스승님. 아들한테 빌려준 돈 받아야 하는데. 명숙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빌려준 돈이요? 응. 20년 동안 보낸 돈. 다 받아내려고. 명숙이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명숙이한테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명절마다 500만 원 보낸 것, 손주 학비, 용돈 보낸 것, 그리고 편의점 케이크 사건까지. 명숙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듣다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명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이제 다 끝낼 거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일단 며느리 학원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어? 학원이요? 응. 며느리가 학원을 운영하거든.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봐줘. 명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바로 알아볼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3일 뒤 명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승님, 알아봤어요. 뭐래? 며느리분 학원이 서울 송파구에 있어요. 영어학원이에요. 학생이 200명 정도 된대요. 건물주는? 그게요, 스승님. 명숙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건물주가 스승님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네. 그 건물이 스승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님이 사두신 동성로 건물법인 소유인데 그 법인이 서울에 건물을 몇 개 더 갖고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며느리분 학원 건물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야? 정확히요. 매달 8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스승님은 모르셨던 거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며느리가 저를 한복집 할머니라고 무시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 다 뜯어냈으니까 필요 없지. 그런데 그 며느리가 매달 800만 원씩 저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명수가, 그 건물 계약서 좀 볼 수 있어?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임차인 윤미정, 임대인 주영진 부동산, 월 임대료 800만 원, 계약 기간 2023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계약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더라고요.
그 뒤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명숙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명수가 이 계약 끝나면 재계약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임대인 마음이에요. 재계약 안 하면 비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지금이 10월이었어요. 계약 만료까지 4개월 남았습니다. 명수가 고마워. 나 할 일이 생겼어. 스승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뜯어먹을 것 없는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학원 건물이 제 거였어요. 한마디면 며느리 학원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복 짓듯이 천천히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꼼꼼하게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아들한테 보낸 돈을 정리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2004년 추석 500만 원, 2005년 설날 500만 원, 2005년 추석 500만 원, 40번의 명절 송금 기록이 있었어요. 총 2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주들한테 보낸 돈을 정리했어요. 민재대학 등록금, 연 1,500만 원 4년 6천만 원. 민재용돈, 월 50만 원 48개월 2,400만 원. 민재 유럽 여행비, 500만 원. 수빈 학원비, 월 100만 원 60개월 6천만 원. 수빈 용돈, 월 30만 원 60개월 1,800만 원. 이것저것 더하니까 3억이 넘었어요. 명절 용돈 2억, 손주 관련 지출 3억, 총 5억이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날짜, 금액, 내역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기록을 정리했어요. 아들이 보낸 문자들. 엄마, 이번 달 좀 힘들어서요. 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 민재 등록금 마감인데 급해요. 엄마, 수빈이 학원비 좀 부탁해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들. 어머니, 바빠서 못 내려가요. 용돈 보내주세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 밀렸어요. 어머니, 형편에 맞게 보내주세요. 형편에 맞게. 그 말이 눈에 밟혔어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형편에 맞게 보내래요. 마치 제가 가난한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명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있어요, 스승님. 왜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증여 환수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부동산이랑 가사 전문이에요. 이틀 뒤 저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전부 내밀었어요. 20년간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엑셀로 정리한 내역서.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전부요? 전부는 어렵고요.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 보세요.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하나를 가리켰어요. 엄마,
이건 잠깐 빌리는 거예요. 형편 나아지면 갚을게요. 이 문자가 중요합니다. 아드님이 빌린다고 했거든요. 이건 차용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2억에서 3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2억에서 3억. 충분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선생님이 며느리분 학원 건물 주시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4개월 뒤죠? 네. 재계약 안 하시면 명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증거 더 모을게요. 변호사님,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4개월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명절 용돈을 보냈어요. 500만 원씩이요. 이번에도 보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추석 잘 보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30분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마지막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앞으로는 안 보낼 거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내 노후도 챙겨야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돈줄이 끊길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내 생각이야. 엄마, 이번 추석에 제가 내려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안 내려오던 아들이 갑자기 내려온다고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돈 얘기하니까 바로 내려온다고 하네. 추석 당일 아들 내외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손주들은 안 왔어요. 민재는 친구들이랑 여행 갔고 수빈이는 학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제 가게 앞에 차가 섰어요. 아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왔어. 며느리 미정이도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여기가 시어머니 가게예요? 응, 여기야. 미정이가 가게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와. 밥 먹자. 저는 추석 음식을 준비해뒀어요. 송편, 전, 갈비찜, 잡채.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거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았어요. 아들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며느리는 젓가락만 들고 있었어요. 음식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미정아, 왜 안 먹어?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기름진 거 안 먹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음식인데 기름지다고요.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해서 말한 거요. 진짜 앞으로 안 보내실 거예요? 응. 왜요? 갑자기.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20년 동안 너한테 얼마 보냈는지 알아?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많이 보내주셨죠. 5억이야. 아들 눈이 커졌어요. 5억이요? 응. 명절 용돈, 손주 학비, 용돈, 이것저것 다 합치면 5억이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당연한 거야. 근데 미정아, 너는 나한테 뭘 줬니? 네. 20년 동안 나한테 뭘 줬냐고. 며느리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생일에 편의점 케이크 하나. 그게 다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20년 동안 이해만 했어. 이제는 안 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 다 먹었으면 가봐. 나도 바쁘니까.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더 이따 갈게요. 아니, 가. 너희 바쁘잖아. 저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내려왔는데. 일부러? 20년 만에 처음 내려온 게 일부러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미정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복집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지? 다 뜯어냈으니까 필요 없다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다 들었어. 내 생일날 밤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미정아, 너 그런 말 했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들 내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한 거였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사과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답장 안 해요? 미정이 울면서 잠도 못 자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울면서 잠 못 잤다. 그 뒤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대신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며느리 미정이 계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며느리 이야기. 저는 그 글을 읽어봤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세요. 20년 동안 저희가 용돈을 드렸어요. 형편이 어려우실까 봐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못되게 구세요. 추석에 일부러 내려갔는데 쫓아내셨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러실까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용돈을 드렸다고요? 거꾸로 쓴 거였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너무하네요. 며느리분 힘내세요. 요즘 시어머니들 왜 그래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기다려. 다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며느리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손녀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수빈아, 오랜만이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쁘게 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언제? 추석 때요. 엄마 쫓아냈다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수빈아, 그건 할머니가. 할머니, 엄마 울었어요. 할머니 때문에요. 수빈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머니, 저 학원비 다음 달에 내야 하는데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부탁하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녀가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학원비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안부가 아니라요. 수빈아, 학원비는 엄마 아빠한테 받아. 네. 할머니가 항상 주셨잖아요. 이제 안 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진짜 안 주실 거예요? 응. 할머니 진짜 너무해요. 나쁜 할머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쁜 할머니. 손녀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학원비 대주고 용돈 대주고 그런데 한 번 안 주니까 나쁜 할머니가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최영자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진행해 주세요.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수빈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돼야겠구나. 2월이 됐습니다. 며느리 학원 건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숙이한테 부탁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주영진 부동산은 임차인 윤미정에게 알립니다. 현 임대차 계약은 2025년 2월 28일부로 종료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드리오니 계약 종료일까지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서를 보내고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미정이 학원 건물 계약 안 해준다고요? 그 건물이 엄마 거였어요?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잖아. 엄마, 미정이 학원이 문 닫게 생겼어요. 학생이 200명인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미정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미정이가 10년 동안 키운 학원이에요. 나는 35년 동안 한복지였어. 근데 미정이는 나를 뭐라고 했지? 한복집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아들이 말을 잃었어요. 준호야, 미정이한테 전해. 한복집 할머니 돈이 얼마인지 보여줄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미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재계약해 주세요. 왜 잘못했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못되게 한 거요. 편의점 케이크도 그 통화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정아, 늦었어. 어머니, 제발이요. 학원이 제 전부예요. 10년 동안 키웠어요. 나는 35년 동안 한복지였어.
근데 너는 나를 뭐라고 했지? 다 뜯어냈으니까 필요 없다고.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나면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해도 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뭐든지요. 내 생일 언제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용돈 받으면서 내 생일도 몰라? 어머니, 그건 됐어. 더 할 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월 1일, 며느리 학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이 문 닫은 뒤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 부당이득 반환 소송 준비 다 됐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해주세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원고 최영자, 피고 최준호, 윤미정, 청구 금액 3억 원.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였어요. 한 달 뒤 법원에서 1차 조정이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아들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원고가 20년 동안 피고들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총 5억 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봤어요. 그중 일부는 빌린다는 표현과 함께 요청된 금액입니다. 문자 메시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어요. 엄마, 이건 잠깐 빌리는 거예요. 형편 나아지면 갚을게요. 어머니, 이번 달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빌린다고 해놓고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용금이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바라봤어요. 피고 측 반박하세요. 아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증여입니다. 빌린다는 표현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 반환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피고 측은 원고에게 20년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생일에 준 것은 편의점 케이크 하나뿐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피고 윤미정은 원고를 다 뜯어냈으니까 필요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모욕입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피고 윤미정, 그런 말을 했습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양측 조정 의사가 있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조정을 원합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원고 측은요? 저는 변호사를 보지 않고 직접 대답했습니다. 조정 안 합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본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준호야, 20년 동안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 적 있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 할 거야.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제 승소였어요. 법원은 아들 내외에게 2억 5천만 원을 저한테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은 증여로 인정됐고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20년이 걸렸네. 그날 저녁 명숙이가 축하한다며 저녁을 사줬습니다. 스승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명숙아. 스승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한복 지어야지. 아직 주문 밀린 거 많아. 명숙이가 웃었습니다. 스승님은 정말 안 변하시네요. 변하면 안 돼. 한복은 한 땀 한 땀 정성이거든. 변하면 정성이 안 담겨. 저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어요. 어제 마무리 못한 홀레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왜 왔어?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뭘 잘못했는데? 다요. 20년 동안 엄마한테 못한 것 전부요. 아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복 지은 거 알아요. 그 돈으로 저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뭘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정이가 엄마한테 한 짓을 알면서도 눈 감았던 제가 더 나쁜 거잖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히고 바늘 자국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칠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아줬어요.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복 지을 줄 알아? 네. 한복. 지을 줄 아냐고.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럼 배워.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와. 아들이 눈을 깜빡였어요. 진짜요? 응. 한복은 한 땀 한 땀 정성이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바늘을 다시 들었어요. 구겨진 천도 다시 펴면 옷이 돼.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내일 새벽 4시에 올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복을 짓고 있어요. 아들 준호가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도 못 잡았어요. 손가락이 수십 번 찔렸죠. 하지만 이제는 제법 한복을 지을 줄 알아요. 아직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손녀 수빈이도 가끔 내려와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고 울먹이던 날이 엊그제 같네요. 손자 민재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 미정이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저한테 소송 건 거요. 며느리 학원 뺏은 거요.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후회 없어. 그래야 내가 정신 차렸잖아.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러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한복은 정성이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저는 퍼주기만 했어요. 그게 정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성은 서로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한쪽만 주면 그건 정성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퍼주기만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호구 잡힌 건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잃으면 안 돼요. 나를 먼저 아끼세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